이른의 나이, 평생 반찬을 팔아 아들 내외와 함께 살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냉대와 무시였죠. 급기야 아들은 사업 자금이라며 눈물로 5천만 원을 가져가 그 돈으로 온 가족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본 순간 제 안의 착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시어머니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이름은 김영희, 이제 막 이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영인의 손맛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나는 30년 넘게 부산 자갈치 시장 안 귀퉁이에서 반찬 가게를 해왔어요. 내 인생이 담긴 곳이고 내 자부심이 깃든 곳이에요.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건 습관을 넘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설레죠.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새벽 시장의 활기는 나를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짐에 오늘 물 좋네. 저 고등어 좀 보소. 눈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30년 단골 생선 가게 사장님이 나를 보고 씩 웃어요. 나도 따라 웃으며 대답하죠. 사장님 오늘 우리 아들 내외 들어오는 날이라 특별히 좋은 놈으로 챙겨주이소. 내 말에 사장님은 더 신이 나서 가장 실한 놈으로 골라줘요. 이게 바로 시장 인심이고 내가 수십 년간 이 짠내 나는 바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내 가게는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어요. 영인의 손맛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 내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가게 바로 위로 내 평생의 꿈이 솟아 있어요. 3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억척같이 반찬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처럼 여행 한 번 못 가고 모은 돈으로 한 층 한 층 올린 내 피땀의 결실이에요. 이 집을 지을 때 내 꿈은 단 하나였어요. 1층에서는 내가 평생 해온 반찬 장사를 하고 2층에는 내가 살고 그리고 3층에는 우리 아들 진우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가 될 아이와 손주까지 다 함께 오순도순 사는 거. 이 건물은 나에게 그냥 집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성이고 내가 만든 울타리였죠. 2층 내 방 창문에서는 저 멀리 영도대교가 보여요. 밤마다 그 다리의 불빛을 보면서 영희야 참 고생했다. 이제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 거예요. 아들 진우와 며느리 하윤이가 이사 오는 날 나는 며칠 전부터 집을 쓸고 닦고 온갖 반찬거리를 준비하며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강남에서 나고 자란 새아가라니 얼마나 곱고 예쁠까. 우리 진우가 복도 많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이삿짐 차와 함께 아들 내외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는 멀리서 봐도 참 반짝이는 아이였어요.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세련됐는지 이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귀한 자태였죠. 그런데 건물 앞에 선 며느리의 첫 마디가 내 심장의 작은 바늘처럼 콕 박혔어요. 어머, 진우 씨, 생각보다 건물이 작네요. 아기가 있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솔직한 감상이었겠죠. 하지만 내 평생이 담긴 결과물을 생각보다 작다는 말로 평가받으니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더군요. 나는 애써 웃으며 그들을 맞았어요. 어서 오너라,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진우는 내 눈치를 보며 하윤이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어요. 하윤아,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셨는데. 하지만 하윤이는 내 집, 아니 이제 우리 집이 될 2층 내 살림을 둘러보며 또 한 번 미간을 찌푸렸어요. 30년 넘게 손때 묻은 자개장, 내가 시집올 때 해 온 낡은 소파, 꽃무늬 벽지. 그 모든 것이 하윤이의 눈에는 촌스럽고 불편해 보였나 봐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어머님, 이런 데서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나는 또 한 번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강남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아이인데 이 낡은 살림이 눈에 찰 리가 있나. 살면서 하나씩 바꿔주면 되지.
나는 내 아들의 아내를, 내 새로운 가족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싶었어요. 내 평생의 꿈인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나는 내 모든 솜씨를 발휘해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내가 직접 담근 각종 장아찌와 김치, 그리고 아침에 자갈치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까지.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었고, 이 엄마가 너희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하지만 식탁에 앉은 하윤이는 내가 차린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내 앞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들여다보더군요. 진우가 눈치를 주자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진우에게 보여주며 속삭이더군요. 아마 해운대 어디쯤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 사진이었나 봐요. 그 순간 나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내 정성과 노력은 그 반짝이는 화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죠.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하윤이가 스마트폰 배달 앱을 아무렇지 않게 쓱 밀어 보이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어요. 어머니, 음식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저희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한테 돈으로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을게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돈으로 달라니? 내 음식을? 30년간 내 손맛 하나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내 정성이, 내 사랑이 고작 돈 몇 푼으로 환산되는 가치였나. 이건 입맛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세월 전체에 대한 거부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세대에게 집밥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거든요.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고 온기를 나누는 과정인데 그 모든 것이 효율과 편리함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참히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밥상만 내려다봤어요.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봤지만 끝내 자기 아내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어색하고 차가운 첫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며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거실에서 하윤이가 나를 불렀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한 목소리로요. 나가보니 하윤이는 새로 산 듯한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예쁘죠? 그런데 제가 이걸 사느라 카드값이 조금 부족해서요. 혹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갚을게요. 나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루 종일 서운했던 마음도 마음이지만 200만 원은 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하윤이는 배시시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나중에 저희가 하준이 낳으면 할머니한테 더 잘하라고 가르치면 되죠. 다 손주한테 투자하는 셈 치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자 내 마음은 약해졌어요. 그래, 이제 한 가족이 되었는데 뭘 그리 빡빡하게구나. 아들 내외가 행복해야 내 손주도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지.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가게 열기 전에 은행에 들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나는 2층 내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영도대교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느껴졌어요. 30년간 꿈꿔왔던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집.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느낀 것은 따스함이 아니라 서늘한 거리감과 알 수 없는 불안함이었어요. 꿈에 그리던 집에 들어왔지만 어쩌면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2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는 계산서가 내 삶의 모든 곳에 쌓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 하윤이는 이제 막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하다는 핑계로 먹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적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목록이라는 게 우리 같은 시장 사람들은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었죠. 유기농 샤인머스켓, 프랑스산 치즈, 스위스에서 온 초콜릿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하준이를 위해서 좋은 것만 먹어야 한대요. 다 우리 손주를 위한 거니까 어머니가 좀 신경 써주세요. 손주를 위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거절할 수 없는 족쇄가 되었어요. 나는 새벽 시장에 나가는 길에 일부러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그 값비싼 과일과 식료품들을 사다 바쳤죠. 내 평생 내 입에는 넣어보지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시장에서 몇 시간 동안 허리 아프게 반찬을 팔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돈이 그 과일 한 상자 값으로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낑낑대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하윤이가 혀를 쯧쯧 차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직도 그렇게 직접 장을 보세요? 마트 앱으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다 배달해 주는데 포인트도 쌓이고 얼마나 편한데요. 그냥 저한테 카드를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나는 하윤이가 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그 수고로움은 며느리에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일 뿐이었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골라야 직성이 풀리는 내 30년의 습관과 자부심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해결될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내 반찬 가게가 하윤이의 개인 비서실처럼 변하기 시작한 게 어머니, 저 하준이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는데 택배 오면 대신 좀 받아주세요. 처음에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곧 어머니, 기사님 오시면 결제도 좀 대신해 주세요. 저녁에 바로 드릴게요. 로 바뀌었죠. 가게 일로 한창 바쁜데 덩치 큰 택배 기사님이 들이닥쳐요. 최하윤 씨 댁 맞죠? 38만 원 결제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나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주섬주섬 돈을 꺼내 계산을 했어요. 상자에는 온통 하윤이가 입을 옷, 화장품, 가방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하윤이는 돈을 줄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그제야 아차, 깜빡했네요. 어머니, 내일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죠. 나는 내 가게에서 내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의 쇼핑 비용을 대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전쟁이었어요. 특히 여름이 되자 그 갈등은 극에 달했죠. 3층에 사는 아들 내외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았어요. 나는 평생 아끼는 게 몸에 밴 사람이라 2층 내 방에서는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나고 있었거든요. 가게에서도 손님들이 너무 덥다고 할 때만 잠깐씩 에어컨을 틀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에 서너 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 진우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고지서를 보여주며 말했죠. 진우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아꼈으면 어떨까?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타난 하윤이가 고지서를 낚아채듯 가져가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머니, 이걸 지금 아끼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낮에 더워서 스트레스 받고 지치면 저녁에 진우 씨가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저는 하준이를 어떻게 잘 키우겠어요. 저희가 쾌적한 환경에서 잘 지내야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치 내가 아들 내외의 성공과 손주의 건강을 방해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죠. 내 집에서 내가 낸 돈으로 그들은 천국을 누리고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하면서도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내 절약은 그들의 행복 앞에서 이기적이고 낡은 가치관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날 이후로 나는 공과금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더 기가 막혔던 건 하윤이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우연히 3층에서 들려오는 하윤이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아마 해운대에 사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죠. 응, 우리 시어머니? 건물주라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용돈도 팍팍 주시고
내가 갖고 싶다는 건 다 사주시려고 해.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다른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는 180도 달랐어요. 아휴,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는 돈 쓸 줄을 전혀 모르셔. 평생 시장에서만 사셔서 그런가? 내가 옆에서 관리해드리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세상에, 하윤이는 밖에서는 나를 돈 많은 시어머니로 포장해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뒤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만들며 자신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하윤이의 연기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어졌어요. 이웃 박씨 할머니가 가게에 들러 내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영희 씨,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아들 내외 들어오고 더 힘든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마침 가게에 내려온 하윤이가 내 팔을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속상해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더 아끼시고 고생하시잖아요. 저희 편하게 해주시려고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효부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러면서 눈시울까지 붉히는데 그 연기력에 박씨 할머니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나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박씨 할머니는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는 참 복도 많아. 저렇게 속 깊고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있나. 자네가 좀 유난스럽게 아끼는 것 같아도 며느리가 다 이해해주니 얼마나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이 집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서도 완전히 혼자가 되었구나. 내 고통을, 이 부당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게 되었구나.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집안 흉은 밖에서 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을 막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나는 착한 며느리 괴롭히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죠. 가장 가까운 이웃마저 하윤이가 만들어낸 거짓 현실을 믿게 되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내 집이라는 감옥, 가족이라는 감옥, 그리고 이웃의 시선이라는 감옥이에요. 나는 그저 침묵하고 돈을 내어주고 무시당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했죠. 그게 내 꿈의 대가라면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돈으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하윤이는 이제 내 돈뿐만 아니라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바로 내 할머니라는 이름과 내 심장 같은 손주 하준이었죠. 그 아이는 내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하윤이는 그 희망의 끈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끊어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은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시작했죠. 하준이가 막 걸음마를 떼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 하윤이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하준아, 할머니는 가게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방해하면 안 돼요. 처음엔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장사 준비로 분주할 때 아이가 곁에 있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독을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윤이는 하준이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할머니 몸에서는 기름 냄새나 하준이처럼 예쁜 옷 입고 할머니한테 안기면 옷의 냄새가 다 밴단 말이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가게 한가운데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기름 냄새. 그래요. 내 몸에서는 30년간 전을 부치고 나무를 볶으며 밴 기름 냄새가 났죠. 하지만 그 냄새는 내 아들 진우를 키워내고 이 3층짜리 집을 올린 내 땀의 냄새고 내 희생의 냄새였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는 내 삶의 역사가 담긴 그 냄새를 더러운 것으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윤이는 하준이의 머릿속에 나는 나쁜 할머니라는 인식을 심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굴면 하윤이는 속삭였죠. 쉿, 하준아. 할머니는 시끄러운 아이는 안 예뻐하신대. 조용히 있어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야. 내 사랑은 어느새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나는 아이의 천진난만함을 억압하는 무서운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대로 손주를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하준이가 좋아하는 꿀 약과를 만들거나 작은 장난감을 사서 3층 문 앞에 몰래 가져다 놓았죠. 하지만 내가 애써 만든 간식은 번번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어요. 한 번은 문 앞에 약과를 두고 조용히 내려오는데 안에서 하윤이가 하준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이거 봐. 할머니가 만든 거라 지지야. 이런 거 먹으면 배아야 한단다. 엄마가 사준 깨끗한 과자만 먹어야지. 알았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 정성은 이제 더러운 것, 병균이 옮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사랑이 손주 앞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광경을 나는 숨죽여 지켜봐야만 했어요. 물리적인 거리도 점점 더 멀어졌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3층으로 올라가면 하윤이는 항상 문을 조금만 열고 자신의 몸으로 문틈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했죠. 어머니, 하준이 지금 자요. 혹은 지금 공부 중이라 방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 소리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새어나올 때면 나는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차라리 화를 내면 나을 텐데 저렇게 뻔한 거짓말로 나를 밀어내는 것이 더 비참했죠. 하윤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는 온 세상에 나를 나쁜 할머니로 광고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SNS라는 걸 할 줄도 모르는데 시장의 젊은 상인이 어느 날 내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하윤이의 카카오 스토리였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로 하준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 육아, 워킹맘은 웁니다. 힘들다. 나 홀로 육아. 아무도 내 맘 몰라. 그 글 밑에는 하윤이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힘내. 하윤아, 시어머니는 손주 안 봐주셔. 요즘 시어머니들은 자기 인생 즐기느라 바쁘다더니 너무하시네. 나는 순식간에 아들 내외를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인생만 즐기는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내 가게에서, 내 집에서 그들의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는 나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 온라인의 낙인은 곧 현실이 되어 나를 옥죄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슬슬 피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웃 박씨 할머니마저 이제는 내 가게의 발길을 끊었어요. 아마 그 SNS 글을 보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나는 손주도 안 돌봐주는 매정한 할머니라는 보이지 않는 주홍 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동네를 걸어 다녀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실은 이렇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집안 흉이나 보는 늙은이가 될 테니까요.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기적처럼 하윤이가 잠시 외출을 했죠. 그 틈을 타 하준이가 몰래 2층으로 내려왔어요. 아이는 내게 달려와 와락 안기며 손에 들고 있던 삐뚤빼뚤한 그림을 내밀었어요. 그림 속에는 나와 자기 자신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엄마 몰래 그렸어요. 이거 비밀이에요. 엄마한테 혼나요. 그 순간 나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간의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내 손주를 되찾은 것만 같은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외출했던 하윤이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하윤이는 나와 하준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도 하준이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내뱉었죠. 최하준. 하윤이는 광기 어린 사람처럼 달려와 내 품에 안겨있던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마치 내가 무슨 더러운 병균이라서 아이가 오염되기라도 할 것처럼요. 하준이는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하윤이는 우는 아이를 질질 끌고 3층으로 올라가며 내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랬지.
할머니는 너랑 노는 거 싫어하신단 말이야. 자꾸 말 안 들으면 할머니가 너 미워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울면서 끌려가던 하준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엄마가 매일같이 주입시킨 그 독이 밴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고 만 거예요. 할머니, 몸에서 냄새 나요. 그 작은 속삭임이 내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내 며느리는 단순히 나와 손주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니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공포로, 그리고 존경심을 수치심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녀가 이겼어요. 나는 내 집에서 내 손주에게 냄새나는 존재로 낙인 찍힌 채 그렇게 홀로 서 있었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 기름 냄새가 그날따라 지독한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손주 하준이가 내뱉은 그 냄새난다는 말은 내 세상의 마지막 불빛을 꺼버렸어요. 그 후로 몇 달간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 문은 열었지만 기계처럼 몸만 움직일 뿐 영혼은 텅 비어버렸죠.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줄고 세상 모든 색깔이 잿빛으로 보였어요. 내 집 2층에 스스로를 가두고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요. 그러다 하준이의 5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지만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건 참 미련하고 질긴 것인지 나는 이 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만큼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봤죠. 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아이의 작은 한복을 손수지었어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내 사랑이 전해지기를, 아이의 마음에 밝힌 독이 조금이라도 씻겨나가기를 기도했어요. 생일날 새벽에는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볶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떡을 쪘어요. 온 집안에 퍼지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오늘만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날 3층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나는 차려놓은 생일상이 식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종일 그들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나는 결국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가게에 나온 내 꼬리말이 아니었는지 단골인 젊은 과일 가게 총각이 걱정스레 다가와 스마트폰을 보여주더군요. 사장님, 이거. 화면 속에는 내 며느리 하윤이의 SNS가 떠 있었어요. 부산에서 가장 비싼 해운대의 한 호텔 레스토랑, 화려한 풍선과 케이크,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하윤이와 진우, 하준이,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까지.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 5번째 생일 파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그 가족이라는 단어 속에 나만은 없었어요. 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홀로 식어빠진 생일상 앞에 앉아 작은 케이크에 꽂은 촛불 하나를 불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아들 내외와의 마지막 끈이 그렇게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을 때였어요. 며칠 뒤 퀭한 얼굴의 진우가 나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죠. 사업에 꼭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요.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 투자만 성공하면 제가 다 갚고 어머니께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내게 약속했어요.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의 눈물 앞에서는 또다시 바보가 되더군요.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 아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품었어요. 나는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긁어모으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은행으로 가 3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남기고 간 생명보험금 통장을 해지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죠. 그걸로도 모자라 나는 내 분신과도 같은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5천만 원을 만들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가게에서 손님에게 반찬을 내어주다 눈앞이 핑 돌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고 내 주위에는 시장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나를 피하던 이웃 박씨 할머니까지 눈이 뻘개져서 내 손을 잡고 있더군요. 영희 씨, 미안하네. 내가 정말 미안해. 박씨 할머니는 울먹이며 내게 말했어요. 내가 그 며느리 SNS를 봤는데 글쎄 2주 동안 유럽 여행 간다고 자랑을 해놨어. 자네한테 돈 받아간 날 바로 다음 날에 말이야.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어요. 사업 투자금, 마지막 기회, 효도.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내 마지막 비상금과 내 목숨 같은 가게를 담보로 잡은 그 돈은 아들의 사업이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하는 호화로운 유럽 여행 경비가 되었던 거죠.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 나는 이 정도로 어리석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중년 신사가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다가왔어요. 혹시 자갈치 시장에서 식당하셨던 아주머니 아니세요? 나는 가물가물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는 30년 전 돈 없는 고학생이라며 내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청년이었어요. 이제는 번듯한 법무법인의 대표가 된 변호사였죠. 그는 내 기구한 사연을 한참 동안 들어주더니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이건 그냥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변호사는 내게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의 돈거래 내역, 하윤이가 보낸 문자들, 그리고 그 SNS 게시물들까지요. 나는 평생 기계라고는 가게 계산기밖에 만져본 적이 없는데 눈앞이 캄캄했죠. 나는 과일 가게, 총각에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손가락으로 어떻게 넘기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화 녹음과 화면 캡처는 어떻게 하는지를요. 손가락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고 창피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아들 내외가 유럽에서 돌아올 2주라는 시간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스마트폰은 더 이상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내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도 잊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이 3층 건물은 시세가 올라 15억이 훌쩍 넘었고 남편의 보험금도 쓰고 남은 돈이 1억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낡은 주식 증서였어요. 90년대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더라는 말만 믿고 재미삼아 사두었던 삼성전자 주식.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주식이 이제는 5억 원이 넘는 거금이 되어 있었어요. 내 전 재산이 21억 원. 종이 위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지난 세월 억척같이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보상이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힘이었죠.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죠. 변호사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시작합시다. 아들 내외가 유럽으로 떠난 2주 동안 내 세상은 폭풍전에 고여 그 자체였어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은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죠.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집의 주인이었고 이제 그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로 한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했죠. 나는 가게 문을 열고 평소처럼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졸였어요.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어요. 내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내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죠. 그날 아침 나는 변호사가 불러준 전문이삿짐 센터를 통해 3층에 있던 아들 내외의 짐을 모두 밖으로 빼냈어요. 비싼 가구에 흠집 하나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현관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대문에는 변호사가 작성해준 무단 점유물 퇴거 통보서를 얌전히 붙여두었죠. 내 30년 꿈의 종착역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었어요. 오후 늦게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어요.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나타난 아들 내외는 지난 2주간 내 지옥 같은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제잘거리며 현관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던 하윤이의 손이 멈칫했어요. 삐, 비, 빅.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당황한 하윤이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제야 그들은 현관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신들의 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대문에 붙어 있는 하얀 법률 서류를 발견했죠. 하윤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2층 창문을 향해 악을 썼어요. 아들 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 소란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죠. 소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는 2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내 옆에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나는 수척했지만 더 이상 구부정하고 위축된 노인이 아니었어요.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 아들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했죠. 이 건물은 의뢰인 김영희 여사님의 단독 소유 재산입니다. 두 분은 김영희 여사님의 허락하에 거주해 왔으나 그 권리는 오늘부로 소멸되었음을 알립니다. 하윤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으며 소리쳤어요. 기가 막혀서 우리가 누군데요? 이 집 아들이고 며느리예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요. 하윤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려던 바로 그 순간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었어요. 그는 모든 증거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목록을 하나하나 읊었죠. 이진우 씨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유럽행 비행기 표와 파리 호텔이 결제된 내역. 최하윤 씨가 김영희 여사님께 돈을 요구하며 보낸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 여사님을 냄새나는 노인이라 칭하며 폭언을 한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SNS에 여사님을 무심한 시어머니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 캡처 자료들. 변호사는 하윤이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어요. 최하윤 씨, 지금 이 자료들은 부양받을 권리의 증거가 아니라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증거입니다. 사면 초가에 몰린 하윤이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그녀는 자기 아들, 내 손주 하준이의 팔을 잡아 끌며 나를 향해 악을 썼죠. 좋아요. 이렇게 나오시겠다? 그럼 평생 손주 얼굴 볼 생각 마세요. 이 집 팔아서 우리 목반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하준이 그림자도 못 볼 줄 아시라고요. 그때였어요.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죠. 연민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나는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내 모든 자산이 정리된 목록이었죠. 그래? 그런데 너희가 몰랐던 게 있구나.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 건물시가 15억, 내 예금 1억, 그리고 내가 30년 전에 사뒀던 삼성전자 주식, 오늘자로 5억, 내 전 재산이 21억 원이란다. 아들 내외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나는 하윤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내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죠. 네가 감히 내 손주를 가지고 나를 협박해. 나는 이 돈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너한테 면접교섭권 소송을 걸 수 있어. 하준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데려가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지. 하지만 너희는 어떨까? 이제 내 돈 한 푼 없이 당장 다음 달 월세부터 걱정해야 할 텐데 말이야. 완벽한 역전이었어요. 권력 관계는 뒤집힌 게 아니라 아예 소멸해버렸죠. 하윤이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이 모든 소동은 구경거리가 되어 온 동네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나를 오해했던 박씨 할머니도 시장 상인들도 모두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어요. 모든 손가락질은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로 향했죠. 나는 무너졌던 내 체면을, 내 명예를 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되찾은 거예요. 결국 아들 내외는 산더미 같은 짐과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한 채 초라하게 골목을 떠났어요. 그들이 사라지자 시장 상인들이 내게 달려와 등을 두드려주며 잘했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외쳤어요. 이웃들은 미안했다며 고개를 숙였죠. 내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노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린 한 어머니의 용기. 거창한 제목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몇 주 뒤 3층에는 젊고 예의 바른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새로운 세입자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고 매달 월세를 정확한 날짜에 입금했죠.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건 더 이상 나를 옥죄던 고독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되찾은 평화의 소리였어요. 나는 과일 가게 총각의 도움을 받아 영인의 손맛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고 영희 할매의 손맛 일기라는 작은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어요. 내 집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아들 내외를 내보내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한 공허감에 눈을 떴어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도 나를 닥달하는 목소리도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죠.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이겼어요.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텅 비어버린 걸까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30년간 애써 지어 올린 꿈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래, 이건 내 꿈의 장례식이었어요. 시끄럽고 지독했던, 그러나 버릴 수 없었던 내 미련한 꿈의 마지막이었죠. 몇 달이 흘렀어요. 시장 사람들을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죠. 그 호화롭던 며느리는 돈줄이 끊기고 사회적인 망신까지 당하자 모든 것을 내 아들 진우 탓으로 돌리고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씁쓸함 뿐이었죠. 내 아들의 망가진 삶이 안타까웠지만 그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저만치 길 건너편에 웬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 덥수룩한 수염, 축 처진 어깨. 내 아들 진우였죠.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저 멀찍이 서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날이 며칠이고 반복되었죠. 마침내 하루는 진우가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주문했죠. 어머니,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어릴 적 그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를 끓여내 주었어요.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밥 위에 벌건 국물을 적셔 한 입 더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며 밥을 먹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과를 기다렸지만 막상 들은 이 마음이 복잡했어요. 용서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나
계란말이 한 접시를 새로 부쳐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어릴 적 시험을 망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해주었던 것처럼요.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네 엄마라는 서툴고 아픈 나의 방식이었죠. 내 이야기는 생각보다 멀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웬 번듯한 신사 한 분이 가게로 찾아왔는데 지역 구의원이라고 하더군요. 내 사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구청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나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나는 동네 복지관 강당에 서서 내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한 사람의 경험으로써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위험,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자 객석에 앉아있던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죠. 그날 이후 내 반찬 가게 영인의 손맛은 조금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반찬을 파는 곳을 넘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거든요. 나는 부서진 꿈의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라는 또 다른 가족을 얻고 있었어요. 가게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매일같이 가게로 나와 묵묵히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은 돈을 달라는 말도 다시 합치자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새벽같이 나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 청소를 하며 자신의 잘못을 행동으로 갚아나갔죠. 어느 날 아들은 내가 온라인 주문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멋진 사진을 찍어 근사한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전통의 손맛과 아들의 현대적인 기술이 비로소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주말이 되자 진우는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데리고 가게에 나타났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내 손주는 훌쩍 커 있었죠. 아이는 처음엔 내 눈치를 보며 엄마 뒤에 숨었지만 나는 다그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갓 구워낸 따뜻한 꿀약과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죠. 하준이는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한테서는 달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을 옥죄던 마지막 가시가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기름 냄새라는 저주는 맛있는 냄새라는 축복으로 바뀌어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죠.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나의 71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내 작은 반찬 가게 안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3층에 사는 다정한 교사 부부도, 이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해진 시장 상인들도, 그리고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변호사도 함께였죠. 작은 테이블 저편에는 이제 제법 건강을 되찾은 아들 진우와 내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손주 하준이가 있었어요. 나는 촛불을 끄며 생각했어요. 내가 30년간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은 산산조각 났지만 나는 그 폐허 속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잃어버렸던 나 자신과 나의 존엄성, 그리고 따뜻한 이웃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요. 진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니까요.